온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아로마 세라피의 핵심, 아로마 세라피의 주인공, 주재료죠.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에센셜 오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메이창 에센셜 오일입니다. 혹시 메이창 에센셜 오일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메이창, 이거 좀 어느 나라의 느낌이 딱 이렇게 나는 거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그게 과연 이 메이창의 이름이 어느 나라의 느낌인지. 사실 그 나라에서 쓰는 그 명칭에서 이 이름이 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나라의 어떤 분위기, 느낌? 이게 메이창이라는 이름에서 풍겨나기도 해요. 한번 그게 어떤 나라일지 추측을 해보시면서 저와 함께 메이창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창은요, 여기 지금 패밀리, 이 분류도로 봤을 때 농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예요. 예, 지금 이게 이 나무의 일부의 사진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이 꽃이 지면은 여기 열매가 맺죠. 그래서 초록색의 요 뒤에 있는 게 이 흐릿한 게 열매 사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맺힌 열매 중에 다래 정도의 크기라고 해야 될까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열매 맺히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여기 이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물학자는 이게 마치 후추도 이렇게 알갱이들이 쭉 이렇게 달려요. 그것처럼 예, 알갱이가 이렇게 쭉 달린 열매 알갱이가 달리는 그런 형태로 이 꽃이 열매로 무르익게 되는데요. 바로 그 열매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이 메이창 에센셜 오일이에요. 이 나무는요, 주로 아시아 쪽에 많이 있어요. 베트남, 중국, 대만, 그리고 여기 자바는 아시아가 아니죠? 네. 근데 주로 주 산지는 이 중국 근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에센셜 오일은 아로마 세라피는요, 유럽의 문화잖아요. 이 유럽의 이 메이창 이 농나무과의 메이창 나무가 유래된 게 바로 중국에서부터예요. 유럽과 중국이 교역을 하면서 이 메이창 나무도 유럽에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제 중의학에서 이 메이창 나무의 잎과 열매를 가지고 이제 치료 용도로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전파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유럽의 문화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그 아로마 세라피, 이게 이제 메이창도 사용이 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에센셜 오일로 만들어지고 아로마 세라피의 주요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메이창 에센셜 오일은요, 수증기 중류법으로 추출을 합니다. 지금 제가 사진 자료를 찾다가 되게 괜찮은 사진 자료가 있어서 같이 보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지금 프랑스에 있는 그 에센셜 오일을 아로마 세라피와 관련된 그 향료와 관련된 박물관 사진이래요. 그래서 요게 지금 그 스팀 디스틸레이션,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하던 옛날 기계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밑에 이제 불을 피우는 거예요. 불을 피우고 또 여기에다가는 에센셜 오일을 추출할 식물 재료들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럼 부를 때 이 식물 재료에다 불을 때면요, 우리 찜기에다가 뭐 찌면은 수증기가 몽글몽글 맺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식물을 뜨거운 열로 찌어도 이 수증기가 몽글몽글 맺히는데 그 수증기를 모으는 거예요. 예, 수증기를 이 관을 따라 모아가지고, 근데 수증기이긴 한데 이게 물이 끓으면 연기가 막 나는 것처럼 기체 상태로 되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온도가 낮아지면은 다시 액체 상태로 바뀌면서, 네, 수증기 형태로 되는데, 이 액체 상태로 바뀐 거를 여기에다 모으는 거예요. 그럼 그 액체 상태는요, 식물이 가지고 있는 수분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식물에 함유된 오일 성분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물과 기름은 우리 다 알잖아요. 섞이지 않죠. 서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층, 수분층과 기름층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통 속에서. 그래서 그 중에서 그 기름만 쏙 빼낸 거, 그게
에센셜 오일, 식물의 에센셜 오일인 거고요. 여기 수분은 그럼 또 남잖아요. 그 수분만 따로 모은 게 우리가 말하는 하이드로졸인 거예요. 그래서 매이창도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해요. 물론 지금은 이것보다 더 현대식의 기계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에 매이창 나무의 열매를 넣고 열을 가해서 나오는 기체를 수증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수증기를 액체로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액체로 만들어서 그 중에 기름 성분만 골라낸 거. 이런 방식으로 추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열매를 40에서 80kg을 이 수증기 증류하는 이 기계 안에 넣고서 이 과정, 이 프로세스를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1kg 정도의 오일이 추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 메이창 에센셜 오일은요, 비교적 안전해요. 독성도 없고 자극성도 없다고는 해요. 그런데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한 분들이나 아니면 피부 자극이 걱정이 되는 분들, 안전하게 이 아로마 세라피를 하기 위해서는요, 충분히 희석해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기억해 둬야 될 게요. 목욕할 때 우리 왜 반신욕 사용을 하거나 뭐 바스붐을 만들거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목욕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이 에센셜 오일에 들어있는 시트랄 성분이요. 산소와 접촉하면서 산화가 빨리 된대요. 쉽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오일이 산화가 되는 거, 우리 흔히 기름이 산패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름이 산패되면 기름전에 되게 불쾌한 냄새가 나면서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목욕할 때 이거를 이렇게 목욕하는 욕조에 물 따뜻함을 받아놓고 거기에다가 이 메이창 오일을 넣으면은 그 시트랄 성분 때문에 빨리 산화가 돼서, 그러니까 산패된 기름, 그 독소가 되어버린 그 오일을 우리가 이 몸에 직접 닿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 자극이 너무 쉽게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목욕을 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메이창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은 메이창 에센셜 오일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 자극을 유발한다라고,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들은요, 보통 1% 이내로 희석해서 쓰는 게 안전하다고, 네,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초입부에 질문 하나 드렸잖아요. 네. 메이창, 이거 중국 분위기 나지 않으셨어요? 중국에서 유래한 식물이에요.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파한 식물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어떤 식물, 약초라고 하죠. 우리 문화권에서도. 이게 유럽에서는 허브라고 하는데 우리는 약초라고 하는 거. 결국 같은 말이에요. 허브가 약용 식물이잖아요. 근데 우리 중국을 비롯한 이 동아시아권 국가에서는요, 약초, 약용 식물을 어떤 방식으로 주로 썼죠? 이거를 달여서 먹거나 으깨서 피부에 바르거나 뭐 찜질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주로 이 약용식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한약으로 달여 먹는 거잖아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유럽에서는 이 약용식물 사용하는 방식이 이렇게 먹는 걸로 달여 먹기도 물론 해요. 근데 그것보다 이걸 아로마 세라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도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문화가 그런 역사가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걸 어디에 썼는지 한번 중의학에서 이 메이창을, 이 식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했는지 좀 볼게요. 이 메이창이요, 열이나 압력을 완화해서 생리통이나 복통, 요통, 오한, 두통, 근육통을 완화하는데 좋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치료하는데 메이창이라는 식물, 메이창 나무를 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이 너무 냉해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열이 너무
쌓여서 너무 많아서 이게 쌓여서 배출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잖아요. 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이거는 열이 너무 과도하게 쌓일 때, 축적될 때 이 열을 식혀줘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의학이나 한의학에서 열이 몸에 너무 쌓여서 질병이 생긴다라고 할 때는요. 지금의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아, 몸에 염증이 생기고 있는 상태구나.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매이창 열매를 사용을 했던 그 적응증이라고 해야 되겠죠. 질병이 만성 천식, 관상동맥 질환,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중의학에서 매이창이라는 이 식물을 사용하는 용도 있잖아요. 이게 아로마 세라피에서 매이창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용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도 우리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겐 한의학이 있고 중국에 중의학이 있다면 유럽에는 허벌 메디신, 허브 요법이 있죠. 네. 허브 요법에서는요. 이 열매를 달여서 사용했어요. 이거 한약이랑 비슷한데요. 그죠? 그래서 이거 디콕션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표현으로는요. 네. 이렇게 열매를 달여서 사용한다는 결국 뭐예요? 팔팔팔 끓여서 그거를 마신다는 거죠. 이걸 주로 어떤 증상에 매이창을 사용했냐면 위통, 위가 막 뒤틀리고 아프고 쓰리고 할 때, 그리고 배가 아플 때 이 통증을 완화하는 용도로 매이창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이창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 뭘까?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이창 에센셜 오일이 몸과 마음, 뭐 정신 이런 것 중에서도 특히 우리 몸에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이창은요, 매이창 에센셜 오일과 연결되는 우리 몸의 대표적인 부분이 어딘가라고 질문을 하면은 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이창이 강심제의 역할을 하는 에센셜 오일이다. 심장을 토닉해주는 에센셜 오일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매이창 에센셜 오일은 신경, 심장 작용을 조절하는, 그래서 이 신경계와 심장의 작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주는, 그걸 도와주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새롭게 대두되는 학문 분야 중에 뉴로카디올로지라는 의학 분야가 있거든요. 네, 뉴로카디올로지. 이거 단어 그대로요. 신경 심장학이라는 학문 분야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뇌죠. 네, 여기가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랑 뇌가 원래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기존의 현대의학에서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이렇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학문이 신경심장학, 뉴로카디올로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요, 신경계와 심혈관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어요. 심장은요, 우리가, 뭐,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그런 영상 같은 거 보셨을까요? 아니면 영화 같은 데도. 사람의 심장을 혹은 동물의 심장을, 몸에서 적출을 해내도요, 심장은요, 그냥 제 박자대로 계속 뛰어요. 마치 심장이 별도의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처럼 일정 기간 계속 심장이 쿵쾅쿵쾅 뛰거든요.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발견한 이제 학자들이, 생리학자들이, 해부학자들이 이게 뭐지? 라면서 연구를 해서 밝혀낸 사실은요. 심장의 박동은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의 움직임은 신경계, 뇌의 지배를 받잖아요. 뇌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런데 심장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장이
자기 박동을 일으키는 그 전기 신호는요, 바로 이 심장 근육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심장 근육에 자체적으로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발생시키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몸에서 따로 적출이 되어 나와도 독립된 생명체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장도 우리 몸의 다른 부분들처럼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동은 자율적으로 자기 자체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심장 박동이 우리 어쩔 때는 막 빨라지다가 어쩔 때는 차분하게 안정이 되다가 어쩔 때는 막 지 맘대로 막 제멋대로 뛰다가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게 뇌랑 연결되어진 그 부분에서 신경계에서 어떤 신호를 심장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심장 박동의 변화, 그리고 심장이 박동하는 그 세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힘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단순히 심장이 건강하게 펌핑질을 해줘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는 거기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이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뉴로카디올로지인데요. 이런 신경계와 심혈관계가 상호작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관계가 삐걱대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거를 어떤 건강 문제로 경험을 하게 되느냐. 그게 관련 문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는요, 신경계와 심혈관계 상호작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기도 하면서 얘네들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스트레스라는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도 스트레스지만 우리 몸 속에서 뭔가 불편하거나 안 좋은 게 생겨서 그걸 느낄 때도 이게 우리 내부에서 오는 스트레스 자극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스트레스가 신경계, 심혈관계 상호작용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정맥이요. 부정맥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쿵쾅쿵쾅 뛰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막 뛰는 거죠. 이거는 어떤 원리로 생기는 거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심장에는 자체적으로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지금 수축해 하고 심장을 수축해 하고 명령을 보내는 그 신호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일정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이 신호를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신호를 내보내는 곳이 한 군데로 정해져 있어요, 원래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심장 근육이 다른 부분에서 갑자기 그 신호를 만들어내서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엉뚱한 데서 자꾸만 지금 수축해 하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니까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 그게 부정맥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신경계와 심혈관계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이요. 뇌졸중은 뇌의 문제잖아요. 뇌 혈관이 막혀서 그 부분에 신경세포가 괴사하면서 이제 뇌졸중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은 지금까지 이게 연구로 밝혀진 것들을 보면은 뇌졸중에 걸린 사람, 그러니까 뇌졸중을 앓았던 사람이 심장질환을 앓을 확률도 더 높다. 반대도 성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이건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뇌졸중 병력이 있는 사람이 이 병력이 없는 사람보다 심장병의 위험이 더 높더라.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 심장병이 없는 사람보다 뇌졸중의 위험이 더 높더라. 간질도 마찬가지요.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우리 이거 줄여서 PTSD라고도 하죠. 이런 증상들이요. 이건 정서와 관련된 문제가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도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심장이랑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예. 정신적인 문제고 이걸 좀 더 생리학적으로 연결해 본다면은 신경계, 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심장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심장에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앓게 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이 정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감정과 관련해서는요. 이런 정말 최첨단의 과학적인 연구가 아니더라도요. 우리 좀 알고 있지 않나요? 왠지 그 감으로 알 것 같지 않나요? 음. 어떤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막 이렇게 그러면은 "심장이 아파. 가슴이 아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감정하고 이 심장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되고 그런 표현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인류는 이거를 과학적으로 굳이 밝혀내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심장이 우리 정서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하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걸요. 그런데 바로 그거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는 거? 이게 또 이 뉴로카디올로지 신경심장학의 주요 연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메이창 에센셜 오일의 작용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에센셜 오일이거든요. 심장과 연결이 되는 그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심장 자체의 그런 건강 균형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도움을 주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심장이 건강할 때 신경계의 건강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뉴로카디올로지의 기본 전제에 의하면요. 신경계와 심혈관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메이창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심장과 연결되는 오일이다. 예. 근데 이 심장과 연결되는 이 에센셜 오일이 신경계에도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신경계와 심혈관계가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뇌, 심장, 축, brain, heart axis라는 표현으로 이 표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뇌하고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표현 중에 일단 스트레스랑 관련을 해서 뇌에 있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내서 분비하는 부신 연결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이포살라머스 피튜이터리 아드레날 엑시스 해서 HPA 엑시스, HPA 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보셨을 법한 게 뇌하고 장이랑 연결되어서 장이 제2의 뇌라고 하죠. 그래서 뇌, 장, 축이라고 해서 브레인 거트 엑시스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새롭게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브레인 하트 엑시스.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이 바로 뇌하고 심장이 어떤 경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가, 서로 소통을 하는가를 아주 어떻게 보면 복잡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 이거 되게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요거는요, 논문에서 가지고 온 그림이에요. 너무 감사하게도 오픈 액세스로 공개하는 논문에 이렇게 훌륭한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에요. A Rationale for Considering Heart-Brain Axis. 여기 나왔죠. 뇌, 심장 쪽. 예, Heart-Brain Axis Controlling Neuropsychiatric Disease. 이 연구는요,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에서 더 나가서 정신질환 있죠. 정신질환을 조절하는데, 컨트롤하는데 이 뇌, 심장 축을 우리가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 논문이거든요. 네, 일단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볼 거는 그 논문에 너무나 잘 이 표현이 되어 있는 이 그림입니다. 내 심장 축의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먼저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요. 일단 크게는 여기 이
파란색 선이 뇌에서 아래로 향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여기 보라색 선이 여기에서 또 위로 올라가고 있죠. 보라색 선이요. 그래서 보라색 선은요. 이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애퍼런트 그리고 아퍼런트 이거는요. 이게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 선은 우리 아래 장기에서 뇌로 전달이 되는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고, 요 파란색은 이 뇌에서 아래로 하향으로 내려가는 그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척추죠. 네, 척수신경이에요. 척수신경에서 심장으로 이렇게 연결된 이 연두색, 형광연두색 이 부분이 SNS 에퍼런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SNS가 교감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심장에서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이 보라색 선 있죠. 이 보라색 선은 이건 설명했죠, 제가. 빨간색 선을 봐야 되겠네요. 빨간색 선이 얘도 똑같이 이 지금 심장에서 뭔가 받아들이는 수신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꺽쇠 표시 같이 된 거는, 찌개처럼 표시된 거는요. 그래서 뇌에서 내려온 어떤 신호를 심장에서 연두색 라인으로도 받고, 빨간색 라인으로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연두색 라인으로 받는 게 교감신경. 그리고 빨간색 라인으로 받는 게 여기 있죠. 이거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fight or flight, 싸움 도주 반응. 우리가 뭔가 스트레스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으로서 심장도 거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거든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심장이 막 쿵쾅쿵쾅 빨리 뛰잖아요. 우리 몸에 빨리빨리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되니까. 네. 그런 심장이 막 빨리 뛰고 더 세게 뛰게 만들어주는 게 교감신경의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뇌에서 내려온 어떤 신호로 이제 부교감신경의 신호가 심장으로 왔을 때는 rest and digest. 이거는 편안하게 쉬고, 우리 편안하게 쉴 때 먹어도 소화도 잘 되죠. 그래서 편안하게 쉬고 잘 먹고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이 심장이 박동도 좀 천천히 뛰게 해주고 너무 세게 뛰지 않고 좀 이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게 부교감신경이거든요. 근데 이 신호가 뇌에서부터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다시 이 그림을 축소를 해서요. 이 부분을 좀 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에 이 뇌에서부터 심장으로, 그리고 심장에서 뇌로 가는 이 소통의 경로 있죠. 네. 이 소식을 전달하러 가는 이 경로에 중요하게 거쳐가는, 그러니까 중요하게 작용하는 뇌와 이 척추와 심장의 부위들이 여기 지금 약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신경계와 심장의 상호작용에서 왜 그런 정서적인 문제도 관련이 되고 심장의 건강 문제와 신경계의 건강 문제가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대뇌, 여기 대뇌 부분이요. 대뇌 부분에 보면은 여기 PFC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두엽 피질이에요. 전두엽 피질은요, 우리가 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뇌의 부분이라고 소위 말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 전두엽 피질에 시냅스 연결이 많이 끊어지면서, 그래서 청소년기에 그렇게 변하는구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전두엽 피질이 하는 역할을 집행기능이라고 소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정보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그걸 다시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실천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요. 이게 되게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에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반응, 행동들이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다운 행동이나 반응이라고 한다면 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 전두엽 피질의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바로 그 영역이
영역이 일단 있어요. 존재해요. 신경계와 심장의 서로 소통한 상호작용의 그 루트 중에 이 전두엽 피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대상 피질이라고 ACC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전대상 피질은요, 이 전두엽 피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화살표로 보면 이쪽 부분에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 전대상 피질하고 가까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변연계라고 불러요. 변연계 들어보셨죠? 네, 변연계가 어떤 우리의 생존 본능하고도 밀접하게 연결이 된 기능을 하는 부분이고 또 정서 반응 있죠. 감정을 만들고 이 감정을 처리하는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된 영역이고 또 해마가 있어서 학습하고 기억하고 이런 부분이랑도 관련된 영역이 변연계인데요. 이 변연계하고 전두엽 피질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 ACC라고 표현되어 있는 전대상 피질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전대상 피질을 얘네들을 연결해줘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냐, 동기부여를 우리가 뭔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지 그거를 이제 뭔가 집중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해주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 그게 실질적인 어떤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ACC라고 표현된 전대상 피질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은 이 전대상 피질에 문제가 생길 때 우울증, 뭐 조현병 같은 그런 정신질환 이런 것들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그런 뇌의 부분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 변연계랑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서적인 부분, 정서적인 문제를 조절하는 거, 어떤 정신적인 그런 영역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영역, ACC라는 전대상 피질 이 영역도 지금 뇌에서 심장으로 가는 신호, 어떤 소통거리를 만드는데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피질이라 여기 IC라고 되는데 선피질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선피질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거 뇌섬엽이라고도 하는데 뇌수용 감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몸 속에서 우리 몸의 내부 장기나 이런 데 있죠. 요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 요런 데서 느껴지는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거. 그래서 우리 지금 몸속이 어떤 상태다,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다, 내 심장 박동수가 지금 분당 몇 회 정도로 뛰고 있다, 내 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감각들이 내수용 감각이거든요. 바로 그 내수용 감각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에요. 이 선피질, 뇌섬엽이라고도 하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사실 이 뇌 겉부분을 까면은 그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래서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감정 반응하고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처리하고 반응하는 그런 기능이랑도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뇌섬엽이 수술로 인해서 이 뇌섬엽을 제거해가지고 주인공이 소시오패스가 된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아, 그 제목이 그 조승우 배우가 주인공이었거든요. 배두나 배우도 나오고요. 비밀의 숲 있죠. 이 제목 맞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서 조승우 배우가 맡은 역할이 바로 이 뇌섬엽이 절제돼서 없는, 그래서 소시오패스가 된 검사였던 것 같아요. 예, 검사 역할로 나왔었는데, 예,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하는, 감정을 느끼고 그걸 처리하고,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그거에 반응하게 하는 중요한 기관인 거죠. 또 이 부분도. 그 다음에 여기 HIP라고 되는데 여기 어디냐면은 HIP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다, 여기. 네. 이게 그림이 너무 작아가지고, 해마. 해마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네, 기억.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들어주는 거. 네, 그 부분이 해마잖아요. 그래서 해마에 있는 세포들의 문제가 생기면은 기억 상실이 생기기도 하고,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 해마도 관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MYG로 표현된, 이 약으로 표현된 편도체도 있고요. 편도체가 바로 그런, 어떤 감정적인 반응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다양한 감정들 중에서도 특히 어떤 두려움, 불안, 이런 감정들과 연결되는 반응들이 여기에서 주로 관장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TH, 여기 시상이라는 부분이에요. 시상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 있죠. 오감으로 수집하는 모든 감각 정보들. 이 시상을 거쳐서 바로 이 뇌의 여러 부분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각의 문직이라고 해요. 시상을 통과한 감각 정보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똑같은 데서 똑같은 걸 봐도요.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는 게 있죠.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는 게 있죠. 냄새도 누구는 어떤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누구는 그 냄새를 맡았나 기억을 못 해요. 이게 다 똑같은 감각 자극에 노출이 되어 있어도요. 사람마다 이 시상에서 통과시켜주는 감각 자극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작 알아채는 인식하는 자극은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시상, 이 시상도 이 심장과 연결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상하부, HYP라고 돼 있죠. 네. 여기 있는 거. 이 시상하부는 우리 몸에 호르몬을 분비하는 모든 기관들의 명령을 내리는 곳이죠. 호르몬을 지금 더 많이 분비하세요. 이제 그만 분비하세요. 이거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도 관련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런 대뇌의 이런 부분들을 쭉 거쳐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야 될까요? 서로 이렇게 막 상호 의사교환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기는 중뇌예요. 미드브레인이잖아요. 중간뇌에서 이거 중뇌거든요. 중뇌에 있는 PH라는 곳으로 그 신호를 보내요. 이 PH는 회색질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거쳐서 여기 폰스는 뇌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리 역할, 그 다음 영역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뇌교라고 이름이 붙은 건데요. 여기에 이제 PBN이라고 되는 상완핵을 또 통과를 해요. 상완핵을 거쳐서 아니네요. 이건 올라가는 때만 여기를 거쳐서 올라가는 거고 일단 내려갈 때 먼저 살펴볼게요. 내려갈 때는 네, 여기에서 이제 여기 중뇌로 가서 끝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는 어떤 경로에서죠? 이 편도체하고 시상하부에서만 지금 바로 여기 메듈라 부분이요. 연수로 내려가고 있어요. 연수의 고림로 핵이랑 기타 영역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보라색 선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빨간색 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빨간색 선은 부교감 신경이에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 위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심장에 전달해 주는 거는 부교감 신경의 자극을 통해서 쉬어도 돼 라는 신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신호들이 또 지금 여기 그림에는 여기 따로 떨어져서 독립된 신호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여기 여기에서부터 여기 연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연수에서 척수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척수신경이. 그래서 이 척수신경에서 이제 심장으로 가는 자극으로는 교감신경의 자극이 이제 심장으로 가서 지금 그렇게 한가기 쉴 때가 아니야. 빨리빨리 펌핑질을 해가지고
심장에서 빨리빨리 펌핑질 해줘서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 위기를 탈출해야 돼. 이 일을 해결해야 돼. 그런 신호를 보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의 경로로 이 심장에서 자기 상태가 지금 어떻다고 뇌로 거꾸로 신호를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로를 뇌심장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설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뇌랑 심장이 서로서로 상호소통을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어떤 우리 뇌의 집행 기능을 하는 부분이나 감정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이 깊게 관여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신경계와 심장, 심혈관계가 서로서로 상호작용을 하다가 거기서 삐그덕대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로 인해서 단순히 심장에 병이 생기거나 뭐 신경계에 질환이 생기거나 그런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 우울증이라던가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던가 다양한 불안 증세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예, 그런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막 이렇게 딱 명료하게 무엇이다라고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메이창 에센셜 오일의 작용을 보면요. 오히려 네, 아로마 세라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더 명료하게 경험적으로 우리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이 부분으로 들어와서요. 네. 신경심장학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좀 더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뇌와 심장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극단적인 감정이 죽음을 불러오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신경계하고 심장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심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지 않고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충격, 정신적인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심장 문제로 죽을 수가 있는 것이다. 예, 그거의 근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의 과학적인 근거를 이 신경심장학에서 찾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어떤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어떤 문화권의 종교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부두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IT 제도 같은 데에서 널리 전승되고 있는 민간 신앙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부두교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두교의 주술사가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면은 흑주술을 쓰면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는 거예요. 네. 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꽤 유명한 얘기라서. 근데 그래서 이게 진짜 마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건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죠. 이 문화권의 사람들은요.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서도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전을 살펴보니 이런 극단적인 감정, 극단적인 공포와 두려움이 심장에 영향을 미쳐서 심장이 멈춰서 사망하는 그런 돌연사를 유발하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부두교가 아니더라도요. 어떤 한 문화권에서 거기에 지도자가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거나 어떤 사람에게 죽으라고 하거나 그러면은 실제 물리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 않아도요. 그 상태 속에서 그 사람 그러니까 뭔가 그 대상이 되는 사람 있죠. 네, 그 저주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만으로도 그 극단적인 감정만으로도 심장이 멈춰서 죽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도 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혹시 이 단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율신경 실조증이요. 이게 자율신경을 이루는 주된 신경계가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거든요. 앞에서 살펴봤던 부분이잖아요. 스트레스 자극이 있을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우리가 에너지를 쭉 끌어올려가지고 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탈출하는데 성공하거나 해서 무사히 생존할 수 있게끔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편히 쉬어도 되잖아요. 쓸데없이 에너지 막 끌어다가 쓸 필요 없잖아요. 에너지 쓸 필요 없을 때는 비축해둬야죠. 예. 아껴둬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아끼고 쉬게 해주는 게 부교감신경이죠. 그래서 얘네들이요, 교감신경만 막 세져서 계속 지낼 수도 없고, 부교감신경만 막 세져가지고 계속 축 늘어져 있을 수도 없잖아요. 어떤 때는 막 파이팅 넘치게 활동하다가 어떤 때는 푹 쉬다가 이게, 네, 서로 교대를 해야 되잖아요. 리드미컬하게 교대를 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져버린 상태가 자율신경 실조증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교감신경이 너무나 계속해서 활성화된 상태일 때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해요.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요, 심장을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게 해서 결국은 이 심장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어지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게 교감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항진돼서 스트레스 자극이 너무 막 와요. 심적인 압박이 계속돼요. 이런 상태에서 이 심장에 나타날 수 있는 게 상심증후군 혹은 과민심장, 심장이 너무 예민해져서 조금만 무슨 스트레스 자극 받아도 막 쿵쾅쿵쾅 심장이 뛰고 막 심장이 막 빨리 뛰고 그러면서 가슴이 아프고 불편하고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증상이 심장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 이거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급성 심장사, 예, 심장마비로 죽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감정적인 문제가 스트레스 자극이 이건 신경계의 문제를 유발하면 되지 왜 심장을 멈추게 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은 거죠. 이런 감정을 처리하고 그러니까 감정 자극을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적절하게 반응을 하게 하는 그 뇌의 영역이 심장하고 서로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감정을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소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심장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정서적인 우리가 질병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신경계가 어떤 외부의 자극이든 몸속의 자극이든 이 스트레스 자극을 건강하게 균형 잡힌 상태로 잘 처리할 수 있을 때 심장이 건강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심장이 건강할 때 이 신경계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균형 잡힌 상태로 잘 이루어지면서 이런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 신경계와 심혈관계의 상호작용, 서로서로 소통을 잘하고 얘네들이 서로서로 건강하게 잘 기능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이 메이창 에센셜 오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이창 에센셜 오일의 작용을 그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심장학의 관점에서 함께 살펴본 그 우리 몸의 작용들에서 우리 몸의 이런 기전들에서 메이창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정리를 해보면요. 메이창 에센셜 오일은요, 신경계하고 신경성 심장의 작용을 이완시켜줍니다. 신경계를 이완시켜준다는 거는 교감신경이 너무나 막 지멋대로 막 설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일을 할 틈을 안 줘요. 자기가 막 다 하겠대요. 이럴 때 교감신경을 좀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이 일을 할 수 있게 북돋아 주는 게 신경계를 이완시키는 작용이죠. 그걸 매이창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성 심장 작용을 이완시켜줘요. 신경성 심장 작용은요, 신경계로 들어온 스트레스 자극 때문에 이 신경계가 심장으로 너 지금 쉴 때 아니야 하면서 교감신경의 신호를 막 보내요. 그래서 심장이 세게 막 꾹꾹 짜지면서 박동도 빨라지고 이런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일 때, 네, 이 교감신경의 자극을, 교감신경의 신호를 막아주고 부교감 신경이 이 심장에 신호를 보내서 심장이 좀 편안하게 천천히 뛸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매이창 에센셜 오일이요. 근데 결국 이거를 할 수 있는 건요, 자율신경의 균형이 회복되어야 이 작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이창 에센셜 오일이 심장이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오일이어서 강심작용, 심장을 강하게 해주고 토닉 작용요, 심장이 제 기능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회복되는 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교감신경이 한번 이랬다가 부교감신경이 작용했다가 이렇게 교대로, 예, 밸런스 있게 작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매이창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매이창 에센셜 오일은요, 심장과 이거 뭘까요? 위, 소화기와 근육의 작용을 하게 되는 게 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심장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위의 소화 기능도 촉진시켜 주는 거고, 위가 막 이렇게 너무 긴장되고 너무 그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은 위가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소화가 안 되고 체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완화시켜 주고, 근육에도 마찬가지로 좀 이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심장에서는 릴렉스 앤 토닉 작용을 해요. 심장을 이완시켜주고 토닉, 심장이 잘 기능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 다음에 위와 이 근육은요, 사실 위에 작용을 하는 것도요, 이 위벽에 근육층이 있거든요. 예, 위벽에 있는 이 근육축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 장기의 근육이든 아니면 우리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릴렉스, 이완할 수 있게 편하게 쉴 수 있게 도와주고요. 아날제지,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거고, 스파즈몰리티, 이거는요, 진경작용이라고 해서 근육이 경련이 있으면서 일어나는 통증 있죠. 위경련 같은 거, 장경련 같은 거, 그런 게 대표적이잖아요. 이런 경련성 통증을 완화해주는 작용을 해요. 요것도 이 릴렉스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경련성 통증이 일어나는 게요, 결국 근육도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교대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너무 긴장을 하면요, 이완을 못하고 계속 수축하는데 또 수축하고 또 수축하고 하면서 이게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완시켜 주니까, 이완을 못하고 있는 근육에 수축했다가 이완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경련도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경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염 작용도 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계속 스트레스 자극이 있는 상태가 되면요, 이게 결국은 우리 스트레스 자극은요, 뇌에서부터 호르몬 계통을 거쳐서 면역계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거, HPA 축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뇌하수체, 시상하부, 아드레날, 그러니까 부신 축이 있는데요. 이 부신에서 스트레스 자극을 받았을 때 분비하는 호르몬 중에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은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세팅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면역 반응을 억제하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한가하게 몸 어디에 고장났다고 그거 수리하고 침입자 무찌르고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이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빠져나가야 돼. 이 일을 해결해야 돼.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면역력이 어느 정도 좀 잠깐 억제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이 스트레스 자극이 좀 예상외로 길어져요. 그러면은 예상외로 이 면역력이 억제되는 그 시간도 길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어때요? 다양한 세균, 바이러스, 이런 각종 침입자들이 우리 몸에 침입해 들어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요, 평소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감히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던 그런 세균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막 활개를 치고 여기저기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면은 면역 균형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우리 몸이 그런 세균들을 이제 무찌르고 다시 건강 회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증 반응도 억제가 되는 거죠. 예,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프로세스로 항염 작용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메이창의 작용 중에 보면은요, 에센셜 오일 프로폴트 해가지고 그 에센셜 오일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따로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진 것들이에요. 에센셜 오일의 작용이요. 근데 메이창의 작용은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해줘서 일단 심장을 튼튼하게 제 기능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 내부 장기, 이 소화관 같은 내부 장기에 있는 근육이 잘 움직일 수 있게, 규칙적으로 꼬이지 않고, 스텝이 꼬이지 않고 잘 운동할 수 있게 해줘서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하게 해주고, 예, 우리 근육도 너무 이렇게 막 통증이 생기거나 얘네들이 과도하게 긴장하고 수축해가지고 경련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